칠순 생일 아침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스며들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죠. 평생을 딸 하나 키워내며 살아왔고 오늘만큼은 웃으며 보내리라 생각했습니다. 주방에서 딸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내가 운전할 테니 그냥 앉아 계세요. 그 말이 괜히 자랑스러웠습니다. 평소라면 바쁘다며 밥 한 끼 같이 먹기도 힘든 딸인데 이렇게 직접 나서 주니 기분이 좋았죠. 차에 타자 라디오가 켜졌습니다. 딸은 볼륨을 살짝 높이며 운전에만 집중했어요. 어디로 가는데? 가보면 알아요. 깜짝 선물이에요. 미소를 지었지만 대답은 짧았죠. 창밖 풍경이 빠르게 바뀌는 동안 딸의 얼굴이 왠지 창백해 보였어요. 운전대 위로 드러난 손등에는 작은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 다쳤어? 아,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말끝이 흐려지고 고개는 조금 숙여졌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작은 물음표가 자라났죠. 길은 점점 낯선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평소 가던 번화가를 지나 인적 드문 골목으로 접어들더군요. 식당 가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대답은 짧았지만 핸들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간 게 보였습니다. 그때 차창 밖으로 파란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큼지막하게 쓰인 글씨 마음요양원.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여긴 아니겠지. 하지만 딸은 아무 말 없이 그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소독약 냄새가 바람에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건물은 깔끔하고 조용했지만 발걸음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어요. 여기가 어디야? 엄마, 안으로 들어가요. 추우니까. 딸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앞장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하얀 복도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 복도를 천천히 걷는 어르신들.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제 가슴속엔 서늘함이 번졌습니다. 잠깐만, 왜 여기에 온 건데? 엄마, 조금만 앉아서 얘기해요. 목소리가 낮았고 그 안에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서 딸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죠. 보호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순간 그 말만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심장이 요동쳤죠. 서명? 무슨 서명? 엄마, 잠깐만요. 그냥 앉아봐요. 딸이 제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유난히 차갑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집 열쇠가 그 안에 있었는데 그걸 놓치면 모든 걸 잃을 것 같은 기분이었죠. 눈앞의 장면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펜을 들었고 그 작은 동작이 왜 이렇게 크게 보였는지 마치 제 세상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접수 창구에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가슴이 쿵쿵 울리고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잠깐, 이게 뭐 하는 거야? 딸은 대답 대신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이름이 적힌 인적사항, 건강상태, 연락처가 또렷하게 쓰여 있었죠. 나는 서류를 낚아채듯 들여다봤습니다. 입소 신청서? 이게 뭐야? 엄마, 제발 그냥 앉아서 얘기해요. 앉아서 얘기하자고? 지금 나를 여기 맡기려고 하는 거잖아. 오늘이 무슨 날인데? 목소리가 높아졌는지 근처에 있던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잠시 안쪽 상담실로 들어가시죠. 추우니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됐어요. 집에 가야겠어요. 딸은 한 걸음 다가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오늘만 좀 들어가요. 얘기 다 들으면 내가 들어가면? 그 다음엔 문 잠그고 가버릴 거잖아.
그 말에 딸이 움찔했지만 금세 표정을 굳혔습니다. 자동문 옆 대기 의자에 억지로 앉혀졌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지만 내 귀엔 심장 박동 소리만 울렸어요. 복도 저편에서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평온한 풍경이 내겐 마치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강물처럼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보였죠. 딸은 옆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그냥 뭐 말을 해.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아무 말도 안 해? 숨소리가 가빠졌고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다가와 서류를 받으려 했습니다.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보호자분. 보호자? 내가 내 보호자를 해야 하는데 왜 네가 보호자가 돼?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잠시 굳더군요. 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단순히 겨울바람 때문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엄마, 그냥 잠깐만 제발. 그 잠깐이 뭔데? 나한테 숨기는 게 뭐야? 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대답을 듣지 못하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딸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일어나 접수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펜을 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서명을 하려다 멈췄고 다시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 했지만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죠.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딸과 창구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그 펜 내려놔. 지금 당장 그냥 나갈까, 엄마? 지금 나가자고 했어?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우리 사이에 섰습니다. 두 분 잠시 진정하시고 상담실에서 보실까요?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집으로 갈 거예요. 그 순간 딸의 손이 다시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아귀 힘이 생각보다 세서 놀랐죠. 그 힘 속에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 미안해요. 하지만 뒤에 이어질 말을 듣기 전에 나는 팔을 빼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고 숨이 가빠져서 한 발자국도 더 못 움직일 것 같았어요. 복도 끝 유리문 너머로 바깥 풍경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으로 나가고 싶은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딸의 눈이 붉게 충혈된 채로 나를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유리문 앞에서 발이 굳었어요. 나가야 한다는 생각과 팔목을 붙잡고 있는 딸의 손 사이에서 몸이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죠. 숨이 턱턱 막혀 왔습니다. 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대신 손끝이 제 팔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마치 힘이 빠진 듯 그 작은 손이 공중에 머물다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잠깐만 앉아줘요. 그 말이 너무 간절하게 들렸지만 내 귀에는 다른 의미로 박혔습니다. 여기서 좀 버텨라. 그러면 나는 결국 이곳에 남게 되겠죠. 대기 의자에 앉으니 등받이에서 미묘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누군가 방금 전까지 앉아 있었던 자리 같았어요. 그 온기가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여기가 누군가의 자리가 되는 순간 나도 이곳의 일부가 되어버릴까 두려웠죠. 복도 저편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들의 식판을 들고 오고 있었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미음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따뜻해야 할 냄새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서늘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딸은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죠. 나는 일부러 딸을 보지 않고 앞만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멀어질수록 머릿속에서는 지난 세월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새벽 어시장.
비린내 가득한 골목을 걸어 다니며 장사를 했던 날들. 무거운 생선 박스를 들고 허리가 휘어져도 저 멀리 학교 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면 발걸음이 가벼워졌죠. 운동회 날 해가 지도록 서서 응원하던 다리, 비 오는 날 장갑도 없이 손을 잡아주던 그 시절. 그 모든 장면들이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버림. 그 단어가 마음속에 스며들었어요.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죠. 내 희생의 끝이 이런 방식이라니 배신감과 서운함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도대체 왜 오늘이야? 하필 내 생일날. 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그냥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어요. 나중에? 나중에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이미 여기에 데려왔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죠. 옆자리 간호사가 눈치를 보며 물러섰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앉아 있던 한 할머니가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느껴졌어요. 나도 그랬어 하는 공감인지 곧 익숙해질 거야 라는 위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서글펐습니다. 딸이 다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따뜻했어요. 엄마, 진짜 미안해요. 그 말 한마디에 울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삼켰습니다. 눈물이 흐르면 내가 약해진 것 같아서요. 지금은 울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머물면 오늘은 그냥 버려진 날로 기억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은 평생 지워지지 않겠죠. 그 생각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문 옆 시계가 똑딱거리며 초침을 옮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버림이라는 단어는 내 안에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툭 부러져 버린 것 같았죠. 대기 의자에 앉아 있는데 딸이 다시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잠깐만 안으로 들어가서 상담만 받아요. 그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하게 굳은 제 마음을 흔들 수 없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집에 가서 얘기해. 딸은 한숨을 쉬며 잠시 자리에 앉았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는데 손등이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그 위에 붙은 작은 반창고가 눈에 걸렸죠. 그거 왜 붙였어? 다친 거야?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그 낮아짐 속에 무언가를 숨기는 기운이 스쳤죠. 순간 지난 몇 달의 기억이 스르륵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녁 식사 때 밥을 반쯤 남기던 모습. 새벽녘에 부엌 불만 켜놓고 앉아 있던 뒷모습. 화장실에 자주 드나들며 한참씩 나오지 않던 날들. 그때는 피곤해서 그러겠거니, 날씨가 추워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거겠거니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그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간호사가 상담실로 안내하겠다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잠시만 안쪽으로 오시죠. 의사 선생님도 계십니다. 나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됐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더 세게. 그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내가 그냥 미안해요. 말끝이 또 흐려졌습니다. 그냥 뒤에 붙어야 할 말이 무엇인지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복도 끝 창문에서 바람이 스며들었는지 잠시 소름이 돋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앙상한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우리 모녀의 관계처럼 위태로워 보였죠.
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뭘 숨기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끌고 와서 되는 일 아니야. 딸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그 얼굴이 유난히 초췌해 보였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입술색이 옅었어요. 엄마, 나 오늘은 말 못해요. 제발 좀.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지로 삼킨 울음이 섞여 있었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간호사도 지나가던 직원도 우리를 힐끔거리기만 할 뿐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복도 위에 우리 둘만 있는 것처럼 고요했어요.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딸을 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이상하게도 버림과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두려움이었죠. 나를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의 얼굴. 그제야 손등 위 반창고가 다시 보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병원 주사 검사 그리고 차가운 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단서들이 어쩌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딸의 입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좋아. 상담은 받겠어. 대신 거짓말은 하지 마. 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 속에 무거운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상담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작은 테이블 의자 3개 한쪽엔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어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딸은 내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따님과 상해 끝에 단기보와 장기보호를 모두 검토 중입니다. 최근 건강검진 기록을 보니 혼자 계시기에는 조금 위험 요소가 있어서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 요소라니요? 난 아직 내 일은 스스로 합니다. 그 순간 딸이 작은 숨을 내쉬더니 손을 무릎 위에서 깍지 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엄마, 사실은. 그 다음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듯 입술만 몇 번 떨렸습니다. 나는 재촉했습니다. 뭐야? 지금 말해. 딸은 한참 동안 숨을 고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몇 달 전에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딸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화가 잘 안 돼서 검사를 받았는데 조직 검사에서 악성 소견이 나왔어요. 추가 검사에서 스테이징이 끝났고 바로 수술과 항암 일정이 잡혔어요. 말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쪼여왔죠. 나는 손바닥을 무릎에 눌러 힘을 줬습니다. 그걸 왜 이제 말하는 거야? 엄마가 걱정할까 봐 완치 계획이 서면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치료 시작 전에 엄마를 혼자 두는 게 너무 걱정됐어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반창고, 창백한 얼굴, 밥을 남기던 습관, 새벽마다 부엌에 앉아 있던 모습. 모든 단서가 이 한 문장으로 이어졌어요.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여기 보낼 생각을 한 거구나.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엄마가 다치거나 아프면 바로 도와줄 수 있는 곳이 필요했어요. 나 없을 때 엄마가 혼자 쓰러질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버림이라고 믿었던 순간들이 사실은 지킴이었다는 걸 깨닫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운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죠.
딸은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입술을 깨물며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무섭지만 버텨볼게요. 엄마도 버텨줘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도 한 줄기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서로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확인한 셈이었어요. 상담실 안은 한동안 정적에 잠겼습니다. 내 귀에는 여전히 딸이 말한 위암 3기라는 단어가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어요. 마음속에서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두 분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몇 가지 선택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집에서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를 최대한 늘려서 생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일정 기간 단기 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치료 고비가 지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이죠. 나는 손을 무릎에 올린 채 시선을 내렸습니다. 머릿속으로 두 가지 길을 번갈아 그려봤어요. 집에 있으면 익숙하고 편하지만 딸이 병원에 있는 동안 내가 다칠 경우 바로 도와줄 사람은 없죠. 단기 보호는 낯설고 마음이 불편하지만 의료 인력이 항상 곁에 있다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딸이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엄마, 나는 치료를 받으면 며칠씩 몸을 가누기 힘들 거예요. 그때 엄마 혼자 계시면 나는 병원에 누워 있어도 마음이 불안할 거예요. 그 말 속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일부러 시선을 딸 손등으로 옮겼습니다. 창백한 피부 위에 작은 반창고, 그 아래 숨겨진 주사 자국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딸의 몸이 이렇게 약해져 있는데 나까지 고집을 부리면 결국 둘 다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죠. 그래도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진 않았습니다. 내 집, 내 물건, 내가 살아온 익숙한 공간을 떠난다는 건 내 삶의 일부를 내려놓는 일이니까요.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집으로 돌아가면 아침 저녁은 내가 챙겨요. 대신 내가 항암 치료 받는 주에는 이곳에서 지내요. 그러면 서로 마음이 놓일 거예요. 그 제안이 마음 한구석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완전히 이곳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닌 그 중간쯤. 나와 딸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절충이었죠. 나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그 사이로 겨울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 빛이 마치 새로운 길을 비추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잠깐만 이곳에 있어 보자. 입 밖으로 나온 내 목소리가 상담실 안을 채웠습니다. 딸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고마워요, 엄마. 나도 최대한 빨리 회복해서 같이 집에 가요. 사회복지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단기 보호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담실 문을 나서며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엔 손끝이 조금 따뜻했어요. 그 온기 속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배정받은 방은 창이 크고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벽 옆에는 작은 옷장이 있었고 침대 옆에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간호사가 오는 호출기가 달려 있었어요. 화장실엔 미끄럼 방지 매트와 튼튼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죠. 이렇게 잘 갖춰진 곳이라 해도 처음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익숙한 집 냄새가 아니라 낯선 소독약 냄새가 스며 있었으니까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생활 규칙과 식사 시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침은 7시 반,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 약은 식사 후에 드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 호출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나는 여기에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되뇌었죠. 첫날 저녁 복도에서 작은 합창 모임이 열렸습니다. 몇몇 어르신이 모여 옛 가요를 부르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함께 하시겠냐고 물었지만
나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아직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물리치료사가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과 보행 연습을 함께 했는데 생각보다 몸이 굳어 있었어요.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허리랑 무릎이 많이 뻣뻣하시네요. 매일 조금씩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 말에 괜히 부끄러워져서 그날 오후부터는 복도를 한 바퀴 도는 걸 일과로 삼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같은 층에 있는 김할머니와 마주 앉게 됐습니다. 처음 뵙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 질문에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딸이 아파서 잠시 지내러 왔어요. 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들 사정이 있어서 오게 되죠. 그래도 여기 사람들 의외로 따뜻해요. 며칠이 지나자 간호사들의 얼굴도 익숙해졌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챙겨주는 목소리, 밤마다 방을 돌며 안부를 묻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항암 1차 끝났어요. 조금 힘든데 잘 버티고 있어요. 그 목소리가 힘겹게 들렸지만 나는 최대한 밝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밥은 조금씩이라도 먹어야 한다. 힘든 날은 하루씩만 넘기자. 전화 너머로 잠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 하나에 마음속 어둠이 조금 걷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창가에 앉아 밖을 보았습니다. 멀리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고 겨울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방 안은 따뜻했어요. 이곳이 아직 완전히 편하진 않지만 최소한 딸이 마음 놓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죠. 몇 주가 흘렀습니다. 딸은 1차와 2차 항암 치료를 버텼습니다. 부작용이 심했지만 혈액 검사 수치는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목소리는 조금 힘없었지만 중간중간 농담을 던질 여유가 생겼죠. 나는 요양원 생활에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이면 복도를 2바퀴 돌고 점심 후엔 김할머니와 함께 창가에 앉아 햇빛을 쬐었습니다. 처음엔 낯설던 사람들과도 눈이 마주치면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간호사들이 오늘은 얼굴이 좋다고 말해줄 때면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회복지사가 내 방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정하셔야 해요. 집으로 복귀하실 건지 치료 고비마다 단기 보호를 반복하실 건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서늘함, 버림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히던 날, 그리고 딸의 눈에서 진실을 마주했던 순간까지 모든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나는 내 고집이 때론 나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며칠 후 딸이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환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집에 같이 가도 될 것 같아요. 항암 스케줄이 조금 여유로워졌어요. 나는 잠시 웃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대신 약속 하나 하자. 내 치료가 힘든 주에는 다시 이곳으로 올 거야. 서로 무리하지 않게.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약속해요. 우리 둘 다 버텨야 하니까요. 퇴소 날 방을 정리하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며왔지만 이번엔 그 바람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와 다른 어르신들이 배웅해 주었고 나는 감사 인사를 전했죠. 덕분에 잘 지냈어요.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요양원 입구에 서니 처음 왔을 때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날은 울면서 이곳을 등졌지만 오늘은 웃으며 나섰죠.
차에 올라타자 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서 생일 케이크부터 먹어요. 늦었지만 초는 꼭 불어야죠.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초를 불면서 빌어야겠네. 우리 둘 다 오래오래 버틸 수 있게. 차가 요양원 문을 벗어나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멀어지는 건물과 그 안에 남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버림의 상징처럼 보였던 그 문이 이제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문처럼 보이더군요. 생각해보면 가족이라는 건 언제나 함께 있어야만 유지되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오래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거리가 외로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채워진다면 떨어져 있는 시간도 결국 사랑의 일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딸이 내 곁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버림이라고 믿었던 마음이 알고 보니 나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지금, 이 시간이 우리 관계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잠시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건 사랑이 식어서일까요? 아니면 사랑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선택일까요? 이런 순간을 맞는다면 여러분 마음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